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2강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프린트는 3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114에서 11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쵸, 고려의 제도를 배웠죠. 고려의 중앙, 지방, 그리고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 토지 제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 잘 머릿속에다가 체계화 시켜야 돼요, 제도사는. 자, 이번 시간 우리는 대외관계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그 대외관계를 공부할 때는 암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나라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대하는 대외관계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의 지배층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변해요. 여러분, 당장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권은 북한에 굉장히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면이 좀 강했죠. 그죠? 그에 반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보수 정권일 때는 북한과 굉장히 좀 관계가 딱딱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려의 대외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별 대외관계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 네, 맞습니다. 그 고려의 시대별로 당시 지배층들, 고려시대의 지배층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성격의 지배층이라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것이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유화적인 사람들이라면 대화를 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고려는 여러분들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는 건 알고 있죠? 그 전기도 여러분들 초기와 중기로 나뉩니다. 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지배층이 누구냐였죠? 자, 고려 초기는 누가 지배층인 시대였죠? 이거 공부했죠? 네, 신라를 무너뜨렸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지배층이었던 시대가 고려 초기였어요. 그때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공부했었죠? 얘들은 어떤 성격이니, 얘들아? 굉장히 새로운 나라를 열었잖아. 굉장히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 생각해요? 네,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애들이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지배할 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얘들은 어떤 입장일까? 그쵸,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죠.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예다. 어디에 우리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라고 하겠죠. 실제로 이때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왔느냐? 거란족,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얘들은 당당하게 싸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호족과 육두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세력이 강한 애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뭐가 되죠? 집안 대대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명문 귀족 집안, 문벌 귀족이 되죠. 이 문벌 귀족이 여러분들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특권이 뭐가 있었죠?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공부 안 하고 관리가 된다. 음서제.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공짜로 신분의 대가로 세습이 가능한 땅도 주죠. 경제적인 특권, 공음전.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떨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중첩된 혼인관계, 자기들끼리끼리 어울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게 중앙에 있는 문벌귀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끼지 못하는 힘약한 애들은 지방에 가서 향리가 된다 그랬죠. 근데 향리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향리는 어떤 애들이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국을 관리하는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었죠. 어쨌건 여러분, 이 문벌귀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점점점 가진 거를 잃기 싫어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아이들로 변해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런 개혁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특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맨날 싸워야 되잖아. 근데 전쟁을 하면은 내 손에 있는 게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니라 신라 계승의식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지배층, 이러한 문벌귀족이 집권할 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싸우지 않겠죠. 왜? 내 손에 있는 걸 잃을 수 있으니까.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문벌귀족은 싸우지 않고 금나라에게 무릎을 꿇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요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거란족, 요 나라가 침입했을 때의 대외관계, 그리고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중기 여진족, 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의 대외관계를 이 지배층의 성격에 맞추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쌤, 무신정변 뒷이야기는요, 이건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여러분 보면 무신 집권기 때 누가 쳐들어왔었죠?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쳐들어와요? 홍건적이랑 왜구들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빈칸에 선생님이 첫 시간 개관할 때 설명해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공부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고려 초기 거란과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여기 지도가 있고 제목이 있죠. 제목 뭐라고 나와? 거란 땡땡 침입과 뭐? 격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대외관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시대 지배층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고려 초기는 누가 지배하던 시대죠? 육두품과 호족. 얘들은 어떤 성격이야?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거란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볼게요. 고려가 있고요. 중국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송나라.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북방에는 누가 들어섰죠? 북방의 절대 강자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거란이 등장을 했죠. 이 거란, 고려, 송 세 나라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그 지도 옆에다가 써보면서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 고려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했느냐? 일단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란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송나라랑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럼 왜 고려는 거란을 싫어했느냐? 일단 여러분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죠? 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특히 고려 초기 육두품과 호족은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누구를 받아들였죠?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의 국가인 발해. 그 발해가 멸망당했죠. 누구한테? 왜?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가 거란족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받아들여줬죠, 왕건 때.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의 나라,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건이 거란에서 낙타 50마리 보냈을 때 다리에 묶어가지고 다 굶어 죽였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왕건이 유언으로 남겼어. 거란의 새끼들이랑은 어울리지 마라. 자, 그러면서 동시에 고려는 영토를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북진 정책을 펼쳤잖아.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옛 고구려의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란이랑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인데. 자, 그럼 송나라랑은 왜 친하게 지냈을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뛰어난 문화를 가진 게 중국입니다. 그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뭘 받아들일 수 있죠? 중국의 뛰어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 송나라랑 친하게 지낸 이유는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그들과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는 거란을 싫어하고 송나라를 좋아했다. 그러면 송나라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거란 좋아하고 고려 싫어하면은 고려는 참 왕따 되는 건데, 다행히 여러분들 송나라도 고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고려와 친선. 아니, 고려야 송나라로부터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송나라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왜 송나라는 고려랑 친하게 지냈느냐? 당시 송나라는 여러분들 누구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었느냐? 이 북방의 거란족이에요. 이 거란족은 여러분들 송나라가 최종 목적입니다. 왜 거란은 송나라로 계속 쳐들어갔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 같은 이 북방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유목민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서 떠돌아다니는 걸 유목민족이라 그럽니다. 얘들은 한국에 정착하지 않아요. 계속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떠돌아다녀. 얘들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엄청 넓은데 뭐가 부족하냐? 기본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 뭐가 부족해?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또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넓어도 농사짓기 되게 안 좋은 땅이에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식량이 필요해. 아시아에서 식량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아니에요. 이 중국의 그 드넓은 중원 평야 있잖아. 화북지방. 그 평야 지방을 약탈해서 식량을 빼앗는 게 얘네 목적이야. 그리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왕조 중에 제일 군사력이 약한 애야. 부잣집 도련을 생각하면 돼. 돈은 대빠 많은데 싸움은 진짜 못해. 그러니까 만만한 속된 말로 호구예요, 호구. 삥 뜯기 제일 좋은. 돈은 많은데 그 힘이 약해. 그러니까 송나라는 당연히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고려가 거란을 이 후방에서 좀 괴롭혀주길, 군사적으로 견제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랑 친하게 지낸 이유 딱 하나야. 저 깡패, 북방의 깡패인 거란을 견제하려는 군사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고려야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선진문물 줄 테니까 너희가 후방에서 거란 좀 괴롭혀가지고 우리 좀 못 쳐들어오게 해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자기네를 삥 뜯어가는 거란은 좋아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러브러브 합니까? 송나라랑 고려는 굉장히 러브러브하는 관계예요. 한번 관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송나라와 고려는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선진문물 수용과 거란 견제라는 그런 목목 안에 둘이 굉장히 러브러브하고 있어요. 근데 고려는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고 잘 안 나오네. 송나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삥 뜯어가는 그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왕따죠? 네, 송나라랑 고려 사이에서 거란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란은 지금 아시아에서 이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빈칸에다가 적당히 적으세요. 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다 적는 건데 여러분 아래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거란이요, 우리를 총 3번 쳐들어오고요. 우리는 그 거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격퇴합니다. 자, 그럼 일단 왜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거란의 목적은 어디라고 했죠? 거란의 최종 목적은 드넓은 평야, 중국, 송나라, 거기가 거란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고려로 쳐들어왔느냐? 여러분, 이게 거란은 여러분 처음에 고려랑 나쁘게 지낼 마음이 없었어요. 말했잖아. 태조 왕건때 낙타 50마리 보내주고 잘 지내보자 이랬어. 왜? 얘들은 고려에는 관심이 없어. 거란의 목적은 송나라야. 근데 후방에서 고려가 거란을 견제하면은 딱 봐봐. 거란이 이제 송나라로 쳐들어갔는데 고려가 뒤통수를 쳐버리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송나라 칠 때 너희가 우리 뒤통수만 치지 마. 그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를 칠 때 우리의 후방을 괴롭히지 마라. 근데 지금 고려가 어때? 이씨, 너희 우리 형제를 죽인 원수야. 이러면서 자기의 목적지인 자기의 그 최종 타겟인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잖아. 그러니까 거란이 마음 놓고 송나라로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쳐들어가는 거야. 송나라로 쳐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형제의 원수 기회는 이때다 하고 뒤통수를 빵 때릴 거 아니야, 고려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하면 고려가 우리의 후방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타겟인 송나라를 치기 전에 우리 후방을 괴롭히는 이 고려를 좀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들아, 우리를 야, 이 고려 새끼들 막 죽여버리겠다, 다이다이 뛰자, 그게 아니야. 송나라를 치기 전에 뒤통수,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리 말하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왜 너희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 우리랑 싸우지 마. 이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극강의 친데레죠. 아무튼 그 당시 그 거란군을 이끌던 사령관이 소손영입니다. 소손영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땐 얘들아,
당연히 겉으로 말은 이런 속 얘기 안 해. 야, 우리는 사실 송나라 치고 싶은데 너희가 우리 후방 괴롭힐까봐 그래. 그냥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고 약속하고, 우리 괴롭힌다고만 안 하면, 송나라 칠 때 우리 뒤통수 안 때린다고만 약속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고만 하면 우린 너희랑 싸울 마음 없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외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야, 이 고려, 우리가 너희 멸망시켰다.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빡 세게 나가는 거야. 그 고려 조정도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거 거란을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혼란에 빠졌었는데, 이때 외교의 달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외교의 달인이 나옵니다. 서희.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서희는 거란의 목적을 파악한 거야. 얘들 지금 뻥까 치는 거다. 얘들은 우리 고려랑 다이다이 뜰 마음이 전혀 없다. 얘들의 목적은 송나라고, 얘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우리가 거란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주기를 바라는 거다. 자기랑 화해하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온 거다 라고 하는 목적을 파악하고 서희가 왕한테 말합니다. 제가 거란 진영을 하겠습니다. 호위병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란 군대 몰아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서희 홀로 딱 그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 거란의 진영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서희의 외교단판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 뒷장을 볼까요? 자, 여기 뒷장을 보면 왼쪽 아래 역사탐구에 서희의 외교단판이라고 나와 있죠. 이 대화록이 보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서희의 외교단판 당시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후분영이 말합니다. 너희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신라 계승이잖아 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고 기역의 땅은 우리의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 말해요? 우리는 기역의 후손이란 뜻에서 나라 이름도 뭐라고 하였다? 고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기역에 들어갈 건 뭘까? 그래, 고구려야, 고구려. 그러니까 후분영은 지금 왕건 때 북진 정책 있죠? 대동강에서 청정가까지 올라오고 발해 유민들 받아들이고 거란이랑 계속 싸우려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걸 까는 거야. 니네 신라 후예 아니야? 왜 고구려 땅, 지금 우리가 고구려 땅 지배하고 있는데 왜 너희 계속 우리한테 싸움박질 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죠. 뭔 소리야?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우리 나라 이름도 고려거든?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니네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다 우리 조상님들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방 빼야 돼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분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야? 서희의 압승이죠.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소손영의 이 말을 격파한 겁니다. 자, 원래 외교라는 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외교가 어떤 거냐면은 속마음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항상 외교는 속마음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른 가면을 써요. 그리고 이 속에 딱 숨겨진 본래 카드를 마지막까지 숨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소손영이 100길 된 거예요. 본모품이 나옵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 야, 그대들은 왜 우리를 외면하고 니은하고만 사귀는가? 이거 진짜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 니은이 누굴까? 송이야, 송. 왜 너희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고 맨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강의 친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는 거야. 야, 그거는 말이야. 압록강 안팎에 디귿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네랑 우리 사이에 너희 거란과 우리 국경 압록강 지역에 디귿 애들이 길을 막아서 우리가 너희랑 교류를 못하는 거야. 너희가 만일 얘네를 쫓아내고 성을 쌓아서 도로를 만들면 어찌 너희랑 친하게 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주도 봐봐. 이거 봐봐. 여기 거란이 있고 고려가 있죠. 압록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서희가 뭐라 말하는 거야? 원래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여기는 원래 고려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 누가 지내고 있었냐? 여진족이 지내고 있던 땅이야. 근데 지금 서희가 말하는 거야. 아, 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쭉쭉 말하지. 근데 너희랑 우리 사이에 이 압록강 부근에 여진족이 살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너희랑 우리 거란과 우리 고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얘네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연락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거란, 여진족, 압록강에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나쁜 여진족 애들을 여기로 쫓아내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갖다 주면 우리가 그럼 너네랑 다이렉트로 교류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야. 거란 입장에서는 목적이 달성된 거죠. 말했죠, 여러분들. 거란은 지금 고려를 멸망시키겠다, 고려를 식민지 함겠다고 온 게 아니야. 거란의 목적은 어디예요? 송나라입니다. 그럼 거란은 지금 송나라가 목적인데 고려 왜 온 거야?
우리가 송나라를 때릴 때 너희 고려가 우리 뒤통수 치지 마. 그러니까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누구랑? 우리랑 친하게 지내줘. 너네 왜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나랑 친하게 지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희가 그걸 딱 할 수 있다. 뭐만 해주면 여진족만 몰아내고 압록강 유역의 땅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랑 친하게 지내줄게. 라고 딱 딜을 건 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목적 달성이죠. 너무나 쿨하게 수훈형이 콜! 합니다. 이러면 전쟁이 끝나요.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런 수훈형의 침입에 거란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란의 목적을 간파한 서희의 외교단판 덕분에 여러분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토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까 뒤에 탐구 자료에 있던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 바로 강동육주예요. 여기를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여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를 얻은 이유가 뭐야? 우리가 원래 여기 누구 땅이라고 했죠? 여진족. 여기 살고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주고 이 땅을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의 국경지방인 이 압록강 유역의 강동육주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너희 거란이랑 친하게 교류하겠다 라고 하는 명분 아래 땅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이득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와, 거란 이거 개빠가사리 아닌가? 거란만 봐보고 우리가 이득 받나한테 아니야, 얘들아. 거란은 우리한테 이 땅을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안심하고 어디를 칠 수 있죠? 후방 걱정 안 하고 송나라를 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거란이 우리 고려에게 강동육주를 주고서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대로 거란 군대가 송나라로 노도같이 밀고 들어가서 송나라의 그 북방에 기름진 연운십육주라고 하는 드넓은 땅을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란과 고려 둘 다 이득 본 거야. 사실상 누구만 손해를 본 거예요? 송나라만 손해를 본 겁니다. 자, 근데 또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오느냐?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왜? 고려는 여러분들 지금 거란의 조건을 그었잖아.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라 라는 거였는데,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이랑 친하게 지냈을 때보다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을 때 더 얻을 게 많아요. 그죠? 뛰어난 선진 문물은 송나라에 있잖아. 그래서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송나라랑 교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송나라는 고려에게 통수 맞았는데 고려랑 친하게 지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송나라는 고려마저 외면해버리면 정말 나라가 위험하니까 이 고려같이 얄밉긴, 실제로 약속에 나와. 고려가 얄밉긴 하지만 고려를 저버릴 수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고려랑 송나라가 러브러브하고 있어. 당연히 이제 거란이 슬슬 열받죠. 또 약속을 안 지키네? 해서 2차 때 쳐들어오는데 2차 침입은 좀 어쩌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2차 침입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또 우리가 말을 해요. 야, 이제 진짜 알았어. 진짜, 우리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낼게. 진짜 너희랑만 친하게 지낼게. 바람 안 필게. 자기가 바람 안 필게. 라고 딱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도 적당히 넘어갔어. 근데 또 고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송나라랑 교류하고 막 지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전쟁이란 거 알죠? 사랑이 조금만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증오가 되잖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그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 거란은 지금 일편단심이에요.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낙타도 보내고,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땅도 주고. 그러니까 마치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백도 주고, 다 해준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선물만 계속 받아먹고, 계속 딴 남자랑 어울리는 거, 얘랑 좀 놀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딴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야. 도는 거야. 거란은 이제 완전 돌아요. 너희 정말 끝까지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된 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희랑 부셔버리겠다. 해서 진짜 3차 침입 때는 진짜 우리 고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와요. 바람핀 여자친구를 응징하러 오는 거죠. 고려도 알아. 이제는 말빨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젠 정말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해서 고려는 물러서지 않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고려의 장군이 바로 그 역사서에 길이 나오는 유명한 장군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이 거란군을 대파해요. 여기 여러분 참 기록에 참 재밌는 거, 일단 귀주라는 지역 봐봐야 돼요. 여기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탐구자로 나온 지도죠. 자, 여기 귀주가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서희가 외교단판을 얻었던 강동 육주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 강동 육주가 얘들아 굉장히 다 군사적인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강동 육주 중에 하나인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거예요. 이건 뭐랑 구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건 뭐랑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냐? 고구려에서 여러분들, 그 을지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를 상대로 싸웠던 살수대첩 있죠?
이거랑 구분해야 돼. 살수대첩은 어디서 싸운 거야? 청천강, 살수에서 싸운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는 귀주입니다. 압록강 근처예요. 다른 거야, 얘들아. 위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감동적인 거네. 거란군이 1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강감찬의 고려군은 20만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 항상 그 몇 배나 많은 외적을 상대로 그 적은 병력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미지죠? 아니야. 고려는 그렇지 않았어. 얘들아, 상대가 10만을 끌고 왔을 때 1만 명의 병사로 그 10만 명이나 악전고투에서 이기는 나라도 멋진 나라지만 상대가 10만을 끌고 오면 뭐야? 개기냐? 하고 그 2배의 나라는 20만의 병력을 동원하는 게 더 멋지고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고려가 얘들아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거란에 10만 끌고 올 때 우리 20만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귀주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압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주, 강동 6주 중에 하나였다 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결과, 어떤 결과 가지고 오느냐. 우리 거란, 고려 마음 얻으려고 땅도 주고 백도 주고 차도 주고 다 했는데 고려는 끝까지 송나라랑 바람피다가 바람핀 여친 응징하러 갔다가 된통 쳐맞고 돌아왔어요. 불쌍한 남자 거란이죠. 자, 결과 여러분, 비록 여러분 이 거란 송나라 고려 중에 절대 강자는 거란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거란이 가장 강한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거란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거란이 지금 이 송나라와 고려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니? 못 끊어. 거란이 비록 가장 강하지만 이 송나라랑 고려랑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소 타봤죠? 시소가 어떨 때 그 균형이 맞죠? 양쪽의 무게가 동등할 때 시소가 평형을 이루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야. 거란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그 거란이라고 할지라도 고려와 송의 연합을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이 고려의 한판 승리 덕분에. 그래서 거란도 함부로 나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동아시아의 균형이 딱 맞는 거야. 원래 이렇게 딱 여러분 양쪽의 힘의 균형이 맞는 순간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려의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란도 고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득인 건 고려야. 거란으로부터 땅도 얻고 송나라랑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선진문화 빨아먹고. 그리고 여러분 고려는 알아. 지금 가장 이득 본 게 고려죠. 이렇게 고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덕분이야?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갯상마위로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도 이 평화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야, 얘들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고려는 방심하지 않아요. 더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얘들아, 이거 중요한 게 전쟁 전에 만든 게 아니야. 전쟁을 끝나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여기 여러분 뒤에 탐구자에 나온 지도인데 강동육주, 압록강의 강동육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경지방을 삥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보이시죠?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고려의 국경을 지키는 천리장성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랑 구분해야 돼.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여기 지도도 나오지만 요동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에요. 근데 고려의 천리장성은 이 압록강 강동 육주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성입니다. 같은 천리장성이지만 지키는 바운더리가 달라. 그리고 수도인 개경. 이 수도인 개경에는 나성이라는 걸 쌓아요. 나성이 뭐냐면 그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용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나와. 전쟁 결과 나온 거야. 전쟁 전에 만든 게 아니라 전쟁 다 끝나고 만든 거예요. 그만큼 고려가 방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고려의 그 힘 덕분에 이 삼국 간의 힘의 균형이 맞아서 동북아시아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려 초기 거란과의 대외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고려 중기 여진족과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희 보시면 여진은 정벌과 사대라고 되어 있죠. 항상 대외관계는 그 시대 지배층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려 중기 지배층은 누구였죠? 이제 호족과 율두품이 아니에요. 누구로 바뀌었죠?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어떤 성격?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스스로를 이제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라 신라의 후예라고 인식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 과연 대외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고려가 있고요.
여기 거란족 요 나라가 있고 송나라가 있죠. 그리고 불쌍한 여진족 원래 이 압록강 유역에 살다가 서희의 말발로 거란에게 두드려 맞고서 이제 강동육주를 고려가 가져가면서 여진족은 터전을 잃고서 이 연해주 지방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이 상황 보이시죠? 자, 이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이 여진족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옆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여러분 고려가 여진족에게 머리를 숙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좀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걸 잃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성향이 있냐?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발을 확 빼요. 나 이거 위험하니까 내 손인 거 다 잃어버리겠네 싶은데 내가 잃을 게 없다.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강하게 나가요. 원래 사람들이 원래 부자들이 그런 마인드잖아. 약간 조금만 위험하면 발을 빼지만 뭐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아. 고려도 처음에는 여진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진족과 당당히 싸웁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배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 원래 이 여진족은 고려를 섬기는 나라였어요. 고려의 4대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긴 거야. 그럼 왜 얘네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냐? 여진족이 착해서 호구라서 그게 아니에요. 서희가 여러분 말빨로 야 거란이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줘? 우리랑 친하게 지내.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 했더니 서희가 뭐라 그랬어? 야, 이 압록강 여기 유역에 여진족 애들이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너희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잖아. 너희가 압록강에 있는 여진족을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해서 얻은 게 뭐야? 강동육주잖아. 굉장히 좋은 땅. 여진족은 여러분 여기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를 빼앗기고 지금 이 추운 북방으로 쫓겨났잖아. 여진족은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너무 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고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진이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긴 거야. 그리고 뭘 달라는 거예요? 식량이랑 뭐 농기구라든가 그런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있죠? 그런 거를 고려로부터 얻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여진족이 우리 고려가 원수죠. 땅도 뺏기고. 그러니까 참 살아남기 위해서 고려에 아이고 부모님이라고 섬길게요. 쌀 좀 주세요. 뭐 농기구 좀 주세요 했던 거야. 고려는 그런 여진족을 먹을 것도 주고 농기구도 주면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려 입장에서 여진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인 거야. 근데 이랬던 여진족이 달라집니다. 12세기 무렵에 여러분들 여진족 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좀 가난하게 살고 있던 여진족들이 하나로 통일돼요. 원래 북방의 유목민족은 다양한 부족이 있거든. 내가 지금 여진이라 그랬지만 이 여진은 하나의 여진족이 아니었어. 원래는 되게 막 여진족에도 완옌부, 무순부 막 여러 가지 부가 있었는데 당시 여진족에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중심이 돼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하나로 딱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야. 언제까지 고려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냐. 애초에 우리가 여기를 잃어버리고 이 추운 북방 지방으로 쫓겨온 거는 고려가 거란족이랑 협작질해서 그러지 않냐. 고려랑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 통일된 여진족들이 이 고려의 국경 지방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여진족들이 국경 지방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불태우고 죽이고 막 먹을 거 뺏어가고 막 그랬던 거야. 자,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속된 말로 고려 입장에서 여러분 여진족은 족밥인데 얘네가 지금 날뛰는 거잖아. 그래서 고려에서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여진족 혼내주러 가! 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려가 여진족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진 거야? 라고 했더니 당시 여러분 고려의 장군이 누구였냐? 윤관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윤관이 전쟁에 지고 나서 항상 뛰어난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절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약점이 뭐지? 분석합니다. 윤관은 전쟁에 진 이후에 분석해요. 우리가 왜 이 별 볼 일 없는 여진족에게 패배했는가? 약점을 분석합니다. 적의 강점과 나의 약점 분석을 딱 해요. 분석하니까 뭐가 나와? 이들은 유목민족이다. 뭘 타고 움직인다? 말. 얘들은 모든 군대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 기마병입니다. 마리에서 먹고 자고 마리에서 막 활 쏘고 별걸 다 하는 애들이야. 기마병으로 이루어진 군대. 그에 반해 우리 고려는 보병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걸어다니는 보병이 저 기마병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이 여진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저 여진의 기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동급 같은 기마병이 필요하다. 우리도 기마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윤관은 고려 조정에 건의를 해서 여진족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부대를 만듭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바로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대,
별무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대입니다.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자, 이 별무반은 당연히 뭐가 중심이 된 부대일까요? 기병이 중심이 된 부대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뒷장에 오른쪽 아래 궁금해요 해서 여기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한 까닭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별무반은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별무반은 숙종 누가 윤관이 여진정벌에 나섰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후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군사 조직이었다. 윤관은 여진에게 패한 원인이 뭐에 있다? 여진의 기마병 때문이라는 걸로 파악을 해서 우리도 기마병을 뭘 중심으로 하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하는 별무반을 조직하여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내려와서 이 별무반은 여러분들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특이하게도 승려인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주력 부대는 뭐예요? 신기군, 이 기병이 별무반의 주력 부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되어 있어요. 항마군 뜻이 마군이 악마들을 물리치는 부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승려들은 뭐 제사장이냐 뭐 샤먼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승려들은 엘리트예요. 기본적으로 무예 교육과 그런 지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야. 승려들 싸움 잘합니다, 여러분들. 소림사 승려 생각하면 돼요. 아비오 하는 승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신기군 그리고 신보군 항마군 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중심은 기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윤관은 이런 기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요. 이 별무반은 여러분 고려의 모든 국력이 총집된 부대야. 무려 그 부대 규모가 17만 명이니까 2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대죠.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의 근거지 있죠. 이쪽. 이 연해주 지방의 여진족들을 몰아내고요. 여기에 이 여진족이 살던 이 땅에 여러분들 동북구성이라는 거 설치합니다. 동북구성. 그러니까 동쪽, 고려의 동쪽과 북쪽 지방이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쌓았다는 거야. 강동육주랑 구분해야 되잖아. 강동육주는 여기였죠. 지금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만든 건 이쪽이야. 사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이쪽 부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건 자, 이 동북구성을 우리가 축조했다라는 거예요. 여진족을 정벌하고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이 고려가 북방의 영토를 개척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죠? 근데 이 동북구성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고려가 여진족에게 반환합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일단 얘들아 이 땅을 딱 여기 차지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진족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압록강 강동육주에서도 쫓겨나. 여기 연해주 지방에서도 또 동북구성에 쫓겨나. 여진족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여진족들이 죽기 살기 달려드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여기까지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하고 막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동북구성은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고려 입장에서 특히 봐봐. 지금 문벌귀족이잖아. 가진 게 많은 애들이잖아. 모든 게 권해지고 있어. 얘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괜히 전쟁이라고 했더니 새로운 땅이 생기고 그 땅을 관리하려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얘들 입장에서 문벌귀족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가 않은 거야. 그 쓸모도 없는 저 추운 땅 차지해가지고 이게 뭐야 전쟁이 나오고. 지배층의 마인드가 달라진 거야. 옛날이었다면 야 우리가 이 고구려 후예로서 새로운 땅을 정복했다. 절대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 하고 더 군대 투입했을 텐데 지금 애들 입장에서 여기는 귀찮은 혹덩어리가 생긴 기분인 거야. 거기다 여진족은 계속 달려들지. 거기다 여진족 애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들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고려에 계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진족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여기 땅을 돌려주면 평생 고려를 향해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형님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다시는 고려에게 계기지도 않을게요. 고려에게 돌멩이를 안 던질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야. 문벌귀족 여러분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라 생각하는 문벌귀족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 쓸모없는 땅 여기 차지하겠다고 계속 전쟁하느니
말 잘 듣겠다잖아. 다시는 안 얘긴다잖아. 그러니까 믿고 돌려주자 하고 이 전쟁으로 얻은 땅을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약사인을 받아요. 다시는 고려에게 개기지 않겠습니다. 여진족 사인하고 그 사인한 딱 하고서 그거 믿고서 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참 이게 사진 보이십니까? 윤관의 척경 입비도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뒷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윤관이 동북구성을 딱 차지하고서 자랑스럽게 이제부터 이 북방지방은 우리 고려의 영토다 라고 입비도 비석을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윤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양 갔어요. 문벌귀족들이 귀양 보내. 이 새끼가 쓸데없이 왕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쓸모없는 군대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우리 고려를 혼란에 빠뜨렸다. 넌 전쟁 범죄자야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귀양 갔어. 그 윤관은 귀양 가서 죽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라를 위해 싸워가지고 영토를 넓혔더니 돌아온 거는 귀양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 아이러니한 거죠. 참고로 말하면 서인은 엄청난 상을 받고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윤관은 귀양 가서 죽었어요. 지배층의 성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서희랑 윤관의 운명의 차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진족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여진족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진족을 정벌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여진족에게 4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동북구성을 돌려받고서 여기를 근거지로 쌓은 다음에 여진족이 급성장을 해요. 완전 펌핑한 거야. 하루가 다르게 여진족이 덩치를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얘들이 나라까지 만들어요. 그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북구성을, 봐봐. 이 동북구성을 근거지로 해서 얘들아, 여기 지금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든 거잖아. 얘네가 힘을 얼마나 키웠냐? 그 무서운 거란족이 요 나라로 쳐들어가서 거란족이 요 나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 어디까지 가냐? 송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요. 황제를, 역사서에 나와. 황제를 목줄을 채워가지고 개처럼 끌고 가요. 송나라의 수도를 불태우고 황제를 개줄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 송나라에 살아남은 왕족들 있죠? 살아남은 왕족들이 겨우겨우 이 남쪽의 양쯔강 이남으로 도망쳐가지고 만든 나라가 남송이에요.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찐따 같은 여진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한 겁니다. 그 금나라가 만들어지고서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송나라도 격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쳐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남쪽 구석탱이에서 남송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고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만만해가지고 동북구서 돌려줬더니 감당할 수 없는 덩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금나라가 말합니다. 아, 형? 야, 고려, 형도 아니지? 고려야. 상황이 좀 변했어. 우리가 좀 덩치가 많이 커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너네를 섬길 사이즈는 아니지 않니? 이제 우리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예전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는 줄게. 선택해. 우리를 섬기든가 우리랑 전쟁하든가. 어떻게 할래? 딱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 호족이랑 육두품 같은 촉이었다면 뭔가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문벌귀족이잖아. 형님 어떤 칭호를 원하십니까? 하고 바로 바짝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형제 관계를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가느냐? 군신 관계. 완전 상황에 있죠. 우리가 임금이고 너희는 우리의 신하다. 군신 관계까지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문벌귀족은 오케이 합니다. 형님 해야죠. 부모님 원하시는 건 말씀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시 문벌귀족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이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신라 개성의 시까지 문벌귀족의 대표가 이자겸이야. 얘가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얘가 이제 문벌귀족의 대표였거든. 신라 계승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반발해서 뭐가 나오냐. 모든 고려인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냐? 우리 고구려 후에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 고려 초기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금나라의 4대, 금나라에게 고개를 숙인 4대에 반발해서
나중에 한번 나라가 한번 또 뒤집어질 뻔합니다. 이게 바로 몇 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건데 일단 저거만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진족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문벌귀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만할 때는 싸웠지만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기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지만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동북구성을 돌려주었고 그 결과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급성장해서 요나라 멸망시키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돼버리고 그 금나라가 우리에게 4대를 요구했을 때 칼같이 엎드려서 이런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실제로 얘들아 이것만 얘기할게요. 금나라가 거란을 치고 송나라를 칠 때 이 요나라랑 송나라가 고려에게 요청을 했어요. 너희가 빨리 지금 여진족의 후방을 괴롭혀줘서 여진족을 견제해줘야 균형이 맞는다. 예전에 마치 이 거란이 송나라를 치려고 할 때마다 고려가 후방을 괴롭혔듯이 그래서 균형이 유지됐듯이 이번에도 그 역할 해달라 그랬는데 문벌귀족은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시 고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이 마음 놓고 이 아시아를 휘저은 거야. 그러니까 지배층의 성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고려 초기 호족과 역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거란족과의 관계,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고려 중기 보수적인 문벌귀족이 지배할 당시에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금나라의 4대 요구 수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내용 끝났고요. 뒷장을 넘겨서 고려의 대외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35페이지 뒷장에 고려의 대외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35페이지 뒷장 보시면 왼쪽 위에 3, 고려의 활발한 대외교류하고 지도가 나와 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어로 표시하면 코리아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코리아라고 하는 어원이 고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봅시다. 고려는 여러분들 주변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했던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여기 보면 누구 나와? 아라비아 상인들 나오죠. 중동 지방 애들. 이 애들까지 고려랑 교류를 했어. 이 아라비아 애들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쌍화점 같은 시도 짓고 그랬어요. 많이 고려에 넘어 살기도 했어. 근데 이 아라비아 애들이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고려입니다. 했는데 얘들 발음으로는 고려가 잘 안 되잖아. 꼬레 하다가 이제 애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서양 애들한테 동방에 가봤더니 코레아라는 나라가 있더라. 고려가 발음이 안 돼서 코레 하다 보니까 또 서양 애들은 코리아?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원이 될 만큼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를 활발히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건 교양적인 얘기고 여기 중요한 거는 송나라와의 교류를 봐야 돼. 자, 야 얘들아, 우리가 송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주로 어떤 거니? 서적, 약재, 이게 잘 안 보이면 그 프린트 보세요. 서적, 약재, 비단, 악기 이런 거 다 어떤 거니? 다 일반인들은 만지기 힘든 사치품이잖아요. 이런 사치품은 다 누가 쓰는 겁니까? 다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귀족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다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치품을 팔려면 당연히 사치품의 주 고객인 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고려의 주요 항구가 어디냐? 여러분, 귀족들이 다 어디 삽니까? 수도에 살죠.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개경이잖아. 이 개경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병란도. 이게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었어요. 얘들아, 신라의 무역항은 어디였니? 항상 여러분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 사치품의 주요 고객이 있는 곳에 항구가 가야 되죠. 신라의 귀족들은 다 어디 살았어? 신라의 수도인 여기 동경, 경주에 살았죠. 그래서 신라 시대의 무역항이 어디였죠? 경주 옆에 있는 울산항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고려가 됐잖아. 고려의 귀족들은 다 어디 살아? 수도인 개경. 그러니까 이 사치품들은 당연히 귀족들과 가까이 있는 수도 근처에 병란도로 무역항이 옮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요 무역항은 주 소비층이 있는 귀족들이 모여 사는 수도 근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지도 아래에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 지도 아래에 이렇게 고려랑 송의 화살표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저는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걸 여기로 옮겼어요. 여러분은 그 아래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왜 고려랑 친하게 지냈죠?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 거란을 견제할 군사적인 목적이었고, 고려는 송나라랑 왜 친하게 지냈죠? 성나라의 뛰어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해서였죠. 뭐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주요 무역항이 병란도였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를 공부했어요.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고구려 개성결실을 가지고 있던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초기의 거란과의 관계, 서희 외교단판 강동육주 강감찬 귀주대첩, 그리고 전쟁 이후에 천리장성과 나성을 지어서 힘의 균형을 맞추었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신라 개성을 의식을 가지고 있던 문벌귀족이 지배할 당시의 여진족, 그 중기의 여진족과의 관계, 윤관이 별무만 만들어서 동북고성을 획득했지만 오히려 돌려주고서 나중에 금나라가 4대를 요구했더니 4대 요구를 이자겸 문벌귀족의 대표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점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